slow up, no I don't take shit. I got no love for the fakeness. If you wanna play tough and wanna hate this, I'll always show up. I don't ever slow up, no I don't take shit. I got no love for the fakeness. If you wanna play tough and wanna hate this, I'll always show up and make a statement. I don't ever slow up, no I don't take shit. I got no love for the fakeness. If you wanna play tough and wanna hate this, I'll always show up and make a statement. Everything I do so in 5, 4, 3, 2, 1. 중국으로 발사. 시진핑핑 시바라무스키 개스키 까베치다 코레아 현무 펑펑스키.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위해 중국의 국빈관인 자오웨이타이에 도착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피아노 연주를 해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잠시 들어보시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고 있는 푸틴 대통령이 분위기 전환을 위해 중국의 워하인이 천안문을 피아노로 연주해 화제입니다. 이 곡은 한국 네티즌들 사이에서 천안문에서 자행된 중국의 파렴치한 행동을 비판을 담은 명곡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감명받은 중국인들이 제2의 천안문 사태를 벌일 수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동영상은 러시아 국영 매체에 의해 공개됐는데 부드러운 푸틴의 이미지를 위해 준비됐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지난해 10월 국군의 날 기념행사에서는 한국의 삼축시계를 설명하는 영상이 공개되었는데요. 이 영상은 최초로 KMPR에 대한 개발 소식을 전하면서 여기에는 세계 최대 탄두 중량을 자랑하는 고위력 현무 탄도 미사일도 포함된다라며 해당 미사일의 발사 장면을 짧게 노출했습니다. KMPR, 코리안 매시브 퍼니시먼트 앤 리텔리에이션, 즉 한국의 대규모 응징과 보복이라는 뜻으로 김정은 일가와 전쟁 지도부를 정밀 타격해 초토화내는 전략입니다. 그리고 그 KMPR의 한국명이 바로 고위력 현무탄도 미사일 현무5인데요. 현무5는 기본적으로 현무2와 유사한 형상이나 확연히 길이가 길어진 모습으로, 특히 이전 현무들은 한런치 방식이었다면 이번 미사일은 콜드런치 방식의 자세제어용 축추력기와 접이식 날개가 확인되었습니다. 콜드런치 특성상 붉은 화염이 보이지 않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는데 이는 향후 수상함과 잠수함 탑재를 염두에 두고 개발한 것으로, 콜드런치는 강력한 엔진의 추력으로 발사대가 손상될 위험이 적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현무5는 얼마나 고위력이길래 이름 앞에 고위력을 떡하니 붙여놓았을까요? 우선 현무4와 비교해보면 2.5톤이었던 탄두 중량이 9톤으로 대폭 늘었고 총 중량은 무려 36톤에 달합니다. 통상적으로 미중로의 탄도미사일의 탄두가 1톤 안팎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상식에서 벗어난 정말 괴물에 걸맞는 고위력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죠. 한국군이 화력이 미친 포방부라는 것은 잘 알겠는데 그렇다면 왜 한국은 이런 비상식적인 괴물 무기를 만들었을까요? 이는 상대도 비상식적이기 때문입니다. 현무5는 기본적으로 벙커버스터 개념으로 지하화에 특화되어 있는 적들을 괴멸시킬 수 있는 능력에 중점을 두고 만들어진 굉장히 강력하고 독특한 성격의 미사일입니다. 북한의 주요 지휘 세력들은 평시든 전시든 위급 상황 시 늘 지하로 대피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들을 섬멸하기 위해서는 이런 강력하고 무거운 탄자의 미사일로 적의 중심부를 타격, 압사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하는 것이죠.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에 따르면 평양 지하 300m 지점에 거대한 지하시설이 있으며 유사시 북한 지휘부가 이곳에 숨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핵미사일 등 대량 살상 무기의 생산 및 저장도 이 지하시설을 활용하는데요. 특히 북한은 구멍 뚫는데 도같은 국가인데다 그 갱도는 대부분이 아주 단단한 화강암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최고 지도자 중심으로 모든 것이 돌아가는 유사 국가인 북한에게 있어 지하 갱도를 얼마나 깊게 뚫고 들어가느냐가 국가의 존속 및 지도부의 생명과 직결되기에 아주 혈안이 되어 파내고 있죠. 이러한 지하갱도는 흔히 알려진 지상 최강의 무기인 핵으로도 뚫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를 잘 알고 있는 북한은 이미 2004년에 100에서 250m의 거대한 지하시설을 구축해놓고 있었는데 당시 미 하원 파인스타인 의원은 물리학자들과 이야기해본 바 핵폭탄을 방사능 낙진의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깊이인 지하 240에서 300m까지 관통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한다라고 밝혔죠. 이에 현무미사일의 개발 목적 역시 많은 인명피해에 포커싱이 되어 있다기보다 고위력 초정밀로
바로 핵심 지도부 말살 후 정권을 붕괴시키는 데 있기에 김정은 입장에서는 핵보다 더 무서운 것이 바로 현무입니다. 핵포탄으로는 지하 50m 정도밖에 뚫을 수 없지만 현무5로는 지하 100m보다 더 깊은 갱도 속의 표적을 파괴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일각에서는 북한 지하시설이 300m에 있다면서 고위력 현무탄도 미사일이 겨우 지하 100m를 뚫는 것이 뭐가 대단하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 관통력은 지하 100m 내외면 충분합니다. 현무5에는 관통력보다 더욱 중요한 비밀이 숨겨져 있기 때문인데요. 바로 마하 10의 속도에서 비롯된 강력한 운동에너지, 거기에 MOP와 같은 폭격을 통한 인공지진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축한 정찰 시스템과 현무의 초정밀 능력으로 갱도의 입구와 뒷문을 폭격해버리면 지진과 함께 북한 지도부는 통조림화되는 것이죠. 뭐 좋은 건 알겠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놀랍게도 현무5는 실제 전쟁에서 사용된 무기를 모터로 제작되었습니다. 때는 2차 세계대전 독일 나치 정권과 연합군의 전쟁에서 당시 사용된 대부분의 폭탄은 케이스 안의 작약을 극한까지 많이 우겨넣어 오로지 폭발력을 극대화하는 데에만 집중되었었습니다. 그러나 연합군의 폭탄에 대비해 독일은 두꺼운 콘크리트 방어 구조물을 구축하는 데 성공하였고 연합군은 별다른 타격을 주지 못하였죠. 아무리 항공기에서 폭탄을 투하하더라도 대부분의 에너지가 대기 중으로 흡수되어 핵심 목표물인 터널이나 교각은 부수지 못하였기 때문인데요. 이에 영국의 괴짜 천재과학자 번즈 앨리스는 한 가지 독특한 제안을 합니다. 야, 그냥 탄두를 무겁게 해서 지면 아래로 쑤셔넣고 터지게 하는 폭탄을 만들자. 당시 영국 공군 관계자들은 일리가 있다는 반응이었지만 동시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제한된 폭탄 자체가 당시 폭격기의 적재 한계를 초월하는 중량 10톤짜리의 다소 괴악한 물건이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절충안으로 나온 것이 바로 톨보이 폭탄이었죠. 무게가 축소되었다고 하지만 톨보이 역시 당시로서는 상상조차 하지 못할 수준의 무기였습니다. 당시 연합군이 운용하던 항공폭탄의 최대급인 4,000파운드짜리 블록버스터를 가볍게 뛰어넘는 12,000파운드, 대략 5.4톤에 달하는 상당한 중량의 황당한 물건이었죠. 그리고 이 톨보이는 화려한 대비와 함께 전장의 판도를 완전히 바꾸어 버렸습니다. 땅에 틀어박혀 폭발하기 때문에 땅속에서 폭발한 폭탄의 충격파가 집안을 아예 뒤흔들어 쑥대밭으로 만들었는데요. 쥐표가 뒤흔들리게 되므로 지진의 효과가 국수적으로 나타나게 되어 지상의 견고한 건축물, 요새 등도 축대가 무너져 폭삭 가라앉았습니다. 비로소 해답을 찾은 연합군은 그 즉시 번즈 웰리스에게 기존 제안대로 중량 10톤에 폭약 6톤인 미친 무기 그랜드 슬램 개발을 요청하였죠. 그렇게 세상에 나온 그랜드 슬램은 그 이름답게 데뷔전에서부터 아주 화끈했습니다. 데뷔 첫 상대는 독일 베스트팔렌 지방의 도시인 실티에세 지역의 육상 철교였는데요. 이에 한번 당한 바 있었던 독일은 만반의 준비를 하면서 방공망을 더 두텁게 가져갔습니다. 독일의 필사적인 수비에 그랜드 슬램을 장착한 연합군의 항공기는 부득이 목표 지점인 철교에서 수미터 벗어난 지점에 폭탄을 떨구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분명 빗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자비심 없는 그랜드 슬램은 대규모 지진을 일으켰고 일대 집안을 완전히 초토화시키며 결국 철교 교각까지 동시에 폭삭 내려앉혔습니다. 당시 무너진 기반 위에 다시 건축물을 지으려면 저만한 강도의 집안을 또 만들어야 하는데 현대의 기술력으로도 땅에 파이프를 박고 콘크리트를 채워넣어 보강해야 하는 작업은 매우 힘든 작업이니 그 당시 전쟁 중에는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현재 그 그랜드 슬램보다 더욱 강력하고 더욱 인정사정 없는 무기가 바로 한국의 현무5입니다. 현무5는 사실상 광기의 끝판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랜드 슬램 자체를 아예 탄도미사일에 박아놓고 심지어 속도는 마하 0.94였던 그랜드 슬램의 10배인 마하 10에 달합니다. 운동에너지는 속력의 제곱에 비례하므로 속력이 10배가 되면 그랜드 슬램의 최소 100배에 달하는 파괴력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하죠. 당연히 세계 최초이자 세계 유일의 무기입니다. 포방부 당신은 도대체. 더욱이 현대에 들어서는 기술력의 발전으로 탄도 중량을 줄여 사거리를 대폭 늘릴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로써 현무5의 최대 사거리는 3,000km에 이르게 됩니다. 대한민국이 자체 개발한 미사일 중 가장 긴 사거리를 갖는 탄도미사일이 되는 것이죠. 지난 4월 17일 ADD는 안흥 시험장에서 고각 발사 시 2여도까지 도달할 수 있으나 불의의 민간 선박 등의 피해가 우려되고 신형 미사일 현무4-5의 경우 일부러 사거리를 줄여서 발사해야 하며 고각 발사 시 비행 항적과 탄착점 등 각종 사격 데이터가 상대적으로 부정확하게 측정된다는 한계로 인해 사격 공역 제한이 없는 국외 시험장에서의 운용을 검토 중이라고 했습니다. 후보지로는 미국 뉴멕시코주 화이트 샌드 미사일 사격장이 유력하죠. 실제로 현무2 미사일도 이곳에서 테스트한 바 있기도 하고요. 뭐 이쯤 되니 왜 북한이 이리 난리치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북한 반응이 참 재밌는데요. 북한 선전 매체 우리민족끼리는 끝을 모르는 동족 대결 광기라는 글을 통해 현무5에 대한 북증서를 발급해 주었습니다. 뭐 내용은 극찬의 극찬 일색이었죠. 끝을 모르는 동족 대결 광기. 남조선 군부가 내외의 우려와 규탄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무장 장비 개발에 더욱 열을 올리고 있다.
4월에는 초음속 전투기 KF-21 한국형 전투기 시제품 1호기 출고식 노름을 벌려놓았으며 5월에는 한미미사일 지침 종료 이후 사거리 3,000에서 5,000km인 중거리 탄도미사일과 사거리가 5,500km 이상인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단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사업에 착수하겠다라는지 1,000km 이상의 잠수함 탄도미사일을 탑재 및 발사할 수 있는 잠수함을 보유하겠다라는지 극초음속 무기를 개발하겠다고 발표했다. 7월에는 전반기 전군 주요 지휘관회라는 것을 벌려놓고 탄도탄조기 경보 레이더의 천궁이와 전자광학 위성감 시체계 등을 구축하겠다고 공표했으며 9월에는 3,000톤급 잠수함에서의 탄도미사일 수중 시험 발사와 탄두 중량이 6에서 9톤 정도인 고위력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노름을 벌려놓았다. 더욱이 올해 남조선군부 호전광들은 6.8mm 소총, 신형 전투장갑차 레드백과 다이곤, 신형 지뢰 제거용 장애물 개척 장갑차, KU-16 포탄 운반 장갑차, 지능형 다목적 무인 차량, 유무인 복합 체계용 소형 무장 직승기, 무인 수상정 아우라, 무인 및 원격 지뢰 제거 장비 MV4, 소총 및 유탄 발사용 무인기, 휴대용 무인기 역격포, 고출력 레이저 무기를 비롯하여 40여 종의 각종 무장 장비들을 개발 및 실전 배치하였다. 이렇듯 올 한해 무장장비 현대화 노름에 혈안이 되어 돌아친 남조선 호전광들이 해가 저무는 마지막 날까지 새로운 무장장비 개발에 나설 흉심을 또다시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남조선 군부의 이러한 무장장비 현대화 노름이 무엇 때문에 필요하며 누구를 겨냥한 것인가 하는 것은 불보듯 뻔하다. 이는 명백히 북침 전쟁 준비를 다그치려는 동족 대결 관기의 발로로서 조선반도의 전쟁 위험을 증대시키는 결과만을 초래할 뿐이다. 지금 남조선 각계에서 악성전염 병사태와 경제악화 극복에 쓸 예산도 없어 쩔쩔매고 있는 판에 국민 열세를 첨단 무기 도입과 개발에 물쓰듯해서 되겠나. 무기로 평화를 살 수 없다. 그러면서 북의 도발과 위협을 말하기가 부끄럽지 않은가 등의 목소리가 연일 울려나오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치 않다. 앞에서는 화려한 꽃을 보이고 뒤돌아 앉아서는 상대를 해칠 칼을 야심차게 가는 것과 같은 이런 앞뒤가 다른 위선자들의 이중적 행태는 환멸 그 자체이다. 라고 했습니다. 북중서 발급에 웅장이 가슴해지는 순간인데 한편 지난 2월 공개된 2022 국방백서에서는 예상치 못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61페이지에 고위력 탄도미사일을 지, 해, 공에서 발사할 수 있는 플랫폼을 확보할 것이라고 적혀 있었는데요. 즉 지대지인 현무발사대뿐만 아니라 공대지 함대지형 고위력 탄도미사일 계획이 발표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4월 11일 결국 함대지형 설계의 실체가 밝혀졌습니다. 합동화력함 개념 설계에 대한 우선 협상 대상자로 대우조선해양이 선정된 것인데요. 합동화력함이 함대지 현무5 탄도미사일을 대량으로 배치하는 함대지형 미사일이었던 것이죠. 미국 아스널쉽의 개념을 빌려온 것으로 한마디로 바다 위에 떠다니는 현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방부는 현재 무려 2,500여 발 이상의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을 보유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육군이 가진 제한된 발사기지와 발사대만으로는 폭증하는 미사일 대비 부족하고 또한 한 번에 모두 투사할 수 없다는 데 있는데요. 이에 2036년까지 6,100억 원을 투입해 80발 이상의 현무탄도 미사일을 동시에 발사할 수 있는 합동화력함을 건조하기로 한 것이죠. 이에 사업비가 고작 6천억이냐 하실 수 있지만 합동화력함은 일종의 발사대로 기타 고가의 레이더나 소나가 거의 탑재되지 않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수상함의 탄도미사일을 운용하는 국가는 인도가 유일한데요. 한국은 이로써 세계에서 두 번째로 함대지 탄도미사일 전력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북한에 아주 치명적이죠. 이에 아태전략센터 부대표인 데이비드 맥스웰은 이같이 전했습니다. They were to produce these ships with ballistic missiles. South Korea would be able to provide a ring of fire around North Korea where they would be able to target every inch of North Korea in depth, and that would really be a capability that would be great. 보고 있나 김정은 오늘의 이행시 문제. 현재 세계 최강의 벙커버스터는 북인 무야 현무지 정은아. 한국의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한 누리호가 성공적으로 발사되자 해외 외신들은 일제히 놀라움을 드러냈습니다. BBC와 CNN, AP통신 등 다수의 유력 매체들은 한국이 희박한 가능성을 뚫고 우주강국으로 도약했다거나 대한민국은 세계 7번째로 1톤 이상의 실용적 인공위성을 우주발사체에 실어 자치기술로 쏘아올린 저력을 보여줬다 라면서 주로 한국 우주산업이 획기적인 전환을 맞은 데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유독 한국과의 매체는 다른 반응을 보여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 언론인 황구시보나 신화군사망은 한국의 누리호 개발로 인해 사거리를 대폭 늘린 IRBM, ICBM의 개발이 임박했다라며 경계하고 있습니다. 중국 ICBM 개발자로 알려진 황제청은 한국이 이번에 순수 기술로 누리호 발사를 성공함으로써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모든 기술을 습득했을 것이라고 하였는데요. 사실 우주 발사체 기술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기술과 본질적으로 같긴 합니다. 누리호는 ICBM과 추진 방식, 구조, 단분리, 유도 항법 제어 등 대부분의 기술이 일치하는데요. 발사 후 지상으로부터 200km 대기권을 넘어간 후 목표 궤도에 진입해 인공위성을 분리시키느냐, 아니면 1000km의 고도까지 계속 상승했다가 지구 중력에 의해 낙하해 지상을 공격하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즉 발사체 끝에 위성을 실으면 우주 발사체, 탄두를 탑재하면 미사일이라고 불리는 것이죠. 러시아의 우주 발사체인 드레프르와 로콧도 핵무기를 실던 ICBM에 위성을 탑재한 것입니다. 특히 지난 12년간 쌓아올린 한국 연구진들의 기술력은 우리나라 미사일 개발 기술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누리호 개발 과정을 통해 우리나라는 중대형 엔진 기술을 보유하게 되었고, 더 나아가 4개의 엔진을 각각 마치 하나의 엔진처럼 같은 추력을 내도록 제어하는 클러스터링 기술도 확보했는데, 이를 통해 한국의 중대형 로켓 엔진 제작의 가능성을 크게 높였습니다. 이 클러스터 기술을 활용해 일단 엔진 전체 추력을 무려 300톤까지 끌어올렸는데요. 이는 북한이 지난 3월 발사한 ICBM 화성 17형의 일단 엔진 추력인 160톤의 2배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누리호를 군사용으로 바꿔 쓸 수 있다는 것은 너무 나간 얘기라고 지적하기도 합니다. 대기권 재진입 기술도 접목해야 하고, 무엇보다 누리호의 액체 엔진보다 고체 엔진이 군용 탄도미사일에서는 효용성이 크다는 것인데요. 실제로 고체 연료를 기반으로 하는 추진기관은 액체 연료와 달리 사전에 주입할 수 있어 신속한 발사가 가능해 군사 용도로 주로 사용되는데, 미리 연료가 충전된 미사일을 이동 시 발사 차량에 장착하고 원하는 발사 장소에 이동해 시점을 맞춰 쏠 수 있어 신속성과 은밀성이 강화되는 것입니다. 반면 액체 연료는 발사 전에 연료를 주입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1시간 안팎이 소요됩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적의 정보 자산으로 사전 징후를 포착해낼 수 있어 발사한 미사일이 무력화되기가 쉽죠. 그런데 최근 누리호 발사 성공과 더불어 한국 미사일 개발사에 놀라운 이정표가 세워졌습니다. 지난 3월 한국국방과학연구소에서 고체 연료 우주 발사체 시험 발사에도 성공한 것인데요. 주목해야 할 부분은 누리호 발사 성공을 발표한 과기정통부에서가 아닌 국방부에서 이를 직접 발표했다는 점입니다. 고체 연료 우주 발사체는 군사 정찰 위성과 중장거리 탄도미사일과 직접 연결된 기술인데요. 즉 한국이 개발 추진 중인 IRBM에 사용되는 고체 연료 발사체가 성공한 것임을 알 수 있는 것이죠. 2020년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 개정을 통해 이제 한국의 모든 기업과 연구소, 대한민국 국적의 모든 개인은 기존의 액체 연료뿐만 아니라 고체 연료와 하이브리드형 등 다양한 형태의 우주 발사체를 아무 제한 없이 자유롭게 연구, 개발하고 생산, 보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침 2년 뒤 한국은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한 고체 추진 우주 발사체의 첫 시험 발사를 성공한 것인데요. 특히 지난 4월 국방부는 미사일 작전의 양대축으로 꼽히는 육군 미사일 전략사령부와 공군 미사일방어사령부 개편식을 거행하면서 의미심장한 발언을 내었는데, 바로 적을 압도할 수 있는 장거리, 초정밀, 고위력의 다양한 탄도미사일을 개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것입니다. 국방중기계획에 따르면 2020년에서 2026년 국방중기계획에서 향후 군이 추진할 미사일 개발과 관련해 최우선적으로 시행될 계획이 더 멀리, 강하게, 정밀하게 발사할 수 있는 미사일임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이번 고체 연료 우주 발사체는 사거리 3,000에서 5,500km의 수준의 중거리 탄도 미사일급 이상으로 평가됩니다. 신승기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 이후 단기간에 사실상 IRBM급 이상의 추력을 낼 수 있는 고체 연료 엔진 발사체를 개발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대형 고체 연료 엔진 기술이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했다는 의미를 가질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북한을 기겁하게 할 만한 대목은 이번 한국군의 고체 연료 우주 발사체의 성공으로 말미암아 군사 정찰 위성과 고체 연료 ICBM 개발 모두에서 한국군이 한 발 앞서게 됐다는 점이고, 중국 역시 경악하게 하는 건 이제 한국의 탄도미사일이 중국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왔다는 것이죠. 탄도미사일 관련 둘째가라면 서러운 북한도 최근 들어서야 고체 연료 추진 엔진 시험에 성공할 만큼 고체 연료 추진 기관은 높은 기술력이 요하는 분야입니다. 현재 북한이 보유한 ICBM은 모두 액체 연료 기반인데요. 북극성 계열 고체 연료 탄도미사일이 있긴 하지만 준중거리 정도 성능을 보여줬을 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군이 IRBM을 넘어 ICBM급으로 평가될 수 있는 고체 연료 우주 발사체를 쏜 것이죠. 이에 군사 전문가들은 이번 고체 연료 시험 발사가 한국이 만든 중거리 탄도미사일 사거리 5,000km 이상의 IRBM, 즉 현무5 개발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분석하였는데요. 사거리 5,000km 이상을 확보할 것으로 보이는 현무5가 개발에 성공한다면 일본과 중국은 물론
동남아시아, 러시아, 유럽까지 닿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사거리의 탄도미사일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의 IRBM 개발이 나쁘지만은 않은 상황인데요. 우선 사거리 5,000km여도 미국 본토에 있는 닿지 않는 거리일 뿐만 아니라 현재 전 세계에서 IRBM을 가장 많이 보유한 중국을 견제하는 방법으로는 한국도 IRBM을 갖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ICBM을 20기가량만 보유해 혹시 모를 미국의 위협에 대비하면서 오히려 IRBM을 대량 제작했습니다. 동북아 및 남중국해에서의 영향력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겠다는 심산이었는데요. 영국과 프랑스는 핵을 가진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지만 상징적으로 ICBM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가지고 있을 뿐 IRBM은 보유하지 않고 있고, 러시아는 INF 조약 때문에 한 발의 IRBM도 갖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에 러시아가 중국도 참여한 새로운 INF 체결을 제의했으나 시진핑에 의해 거절당했죠. 대만도 상당한 미사일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IRBM 개발은 자칫 중국 측에 침공 빌미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섣불리 나서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죠.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전범국이므로 공격무기인 탄도미사일을 개발하지 못합니다. 낄 때 껴야죠. 그나마 아시아권에서는 중국의 미사일 억제력을 갖춘 국가는 비공식 핵 보유국인 인도인데, 인도는 반중에 대해서는 진심이지만 최근 미국의 골칫덩이로 전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국의 이익만을 최우선시하는 모디 총리의 기조 아래 러시아 원유와 무기 등을 싼 가격에 대량으로 수입하면서 미국의 대러시아 제재에 찬물을 끼얹고 있는데요. 거기다 최근 모디 총리는 우리는 인도의 산업과 안보의 발전을 위해서 가장 좋은 선택을 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이는 어떤 국가 협의체의 목표가 아닌 오직 인도 국민들의 안위라고 밝히며 쿼드 탈퇴까지 암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도가 중국의 추측에서 방어기지를 구축한다 해도 미중 갈등의 전초지가 될 중국 우측 태평양에서는 마땅히 견제할 장치가 없다는 것도 미국을 더욱 심란하게 하는 문제입니다. 이에 군사 전문가들은 최근 한미 공동선언문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북핵 문제 및 중국의 태평양 진출 야욕에 관해 적극적인 억제력을 행사할 것으로 보이는 한미 양국은 결국 한국의 IRBM 개발로 뜻이 모아지게 될 것이라고 하였는데요. 이에 중국 네티즌들은 누리호 개발 과정에서 체득한 클러스터, 단분리, 항법제어 기술들이 결국 한국형 IRBM, 현무5의 개발로 이어질까 염려하면서도 오히려 중국보다 일본이 더욱 위협을 느낄 것이라는 반응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냥 둘 다 졌던 거지 뭐. 중국 매체 팽배신문에 한국 세계급 로켓의 발사 성공, 한국의 야망은 얼마나 큰가라는 기사에서 네티즌들은 다음과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내 생각엔 한국의 미사일 구축으로 인해 가장 위협을 받는 건 일본일 것 같다. 일본은 한 발의 미사일도 보유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지. 한국은 누리호가 군용으로 전환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미사일을 보유하지 못한 일본을 자극하지 않기 위한 것일 뿐이다. 한국이 중국의 둥펑 26과 같은 탄도미사일을 가졌다고 해서 놀랄 건 없다. 우리는 이미 탄탄한 방어 구축망을 가졌고 보다 더 강력한 미사일을 지녔으니까. 그런데 일본은? 이라면서 한국의 IRBM 개발이 일본의 위협이 될 거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네티즌들은 다음과 같은 짤을 만들었는데요. 우리 결국 IRBM 발사 성공함. 북한이나 일본용이지? 북한이나 일본용인 거 맞는 거지? 최근 국방부에서는 예상치 못한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바로 한국형 킬체인의 핵심이자 세계 최고의 탄도탄 요격 능력을 갖추게 될 LSM의 두 번째 개량형 블록2의 개발이 확정되었다는 소식인데요. 한국은 고도화되는 중국과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투트랙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미국의 핵 우산을 활용한 확장 억제력과 또 다른 하나는 우리군 자체의 대응 능력을 높이는 것입니다. 우리군의 대응력을 높여줄 핵심은 바로 KAMD이고 그 KAMD의 비장의 카드가 바로 한국형 사드로 불리는 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LSM이죠. LSM2 사업은 내년부터 오는 2035년까지 약 2조 7,100억 원을 투입해 기존 LSM 대비 요격 고도가 상향된 고고도 요격 유도탄과 공력 비행 미사일을 장거리에서 요격 가능한 활공단계 요격 유도탄을 확보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의아한 것이 LSM의 개발이 아직 완료가 되지 않은 시점에서 LSM2의 개발 확정 및 예산 편성이 먼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방사청 관계자에 따르면 아직 LSM 개발을 진행 중이지만 사업의 진행 속도를 고려했을 때 LSM2를 조기 추진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즉 지난 4월 21일 LSM1의 첫 요격 시험이 기대 이상의 성공을 거두자 2024년으로 예정되어 있던 개발 완료 시기를 올해 하반기 내로 앞당기고 LSM2의 조기 개발에 착수한 것이죠. LSM까지 배치되면 우리군의 다층 미사일 방어망은 어느 정도 완료가 됩니다. LSM은 또 다른 국산 무기 체계인 MSM 천궁2와 함께 KAMD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데요.
LSM이 실전 배치되면 고도 40에서 150km의 상층부를 방어하는 사드, 15에서 40km의 하층부를 담당하는 패트리어트 미사일 및 20km 이하 천궁2 등과 함께 다층적 방어 체계를 구축하게 됩니다. 이에 더해 충청권에 배치된 탄도탄 조기경보 레이더 2대와 남부권에 2대가 추가 배치되면 KAMD는 사실상 완성되는데요. 공군은 지난달 부산 지역에 배치된 탄도미사일 탐지 레이더 그린파인의 전력화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현재 LSM의 탄도미사일 요격 고도는 40km 이상 100km 이하, 사거리는 150에서 300km, 요격 가능 표적 속도는 마 8.8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항공기를 요격하는 미사일은 요격 가능 표적 속도 마 2, 사거리는 최소 150에서 300km 이상을 목표로 삼고 있죠. 그럼 충분한 거 아닌가 싶은데 한국은 왜 굳이 SM-2의 개발을 조기 착수하게 된 것일까요? 이는 최근 북한이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고체 추진 탄도미사일 KN-23의 풀업 상하기동 능력이 향상되었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풀업 기동은 요격 미사일을 회피하기 위해 비행 종말 단계에서 활강미 상승하며 변칙적인 움직임을 가져가는 것을 뜻하는데요. 이러한 변칙 비행은 레이더로 탐지가 가능하여도 실제 요격까지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LSM-2는 기존 LSM 대비 방어 범위가 3배 이상 넓고 심지어 적탄도 미사일 활공 단계에서 요격이 가능한 세계 최초의 미사일이라는 것이 포인트이죠.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거세질수록 이를 방어하는 한국의 대응체계 개발 역시 속도를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뭐 딱히 고맙진 않다 북한아. LSM-2는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독자 기술로 개발을 추진하게 되며 국산화 비율은 80% 수준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미국산 MD 체계가 구축이 된 한국이 굳이 큰돈을 들여 LSM 사업을 진행해야 하냐라는 지적도 하지만 사실 예산과 기술 난이도를 떠나 대국 미사일 체계의 국산화를 도모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북한이 미사일 원툴 국가로 거듭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군이 대국 미사일 체계를 종합적으로 국산화하는 것은 자주국방 의미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아직 아쉬운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군이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사전에 무력화하는 대응 체계인 KAMD를 구축하고 있지만 이후 응징으로 되갚아줄 수 있는 대량 응징보보 KMPR에서는 강력한 한방이 구축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인데요. 한국의 제대식 미사일이 아무리 수량이 많고 그 위력이 대단하다 하더라도 북한의 핵을 억제할 힘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최근 주목할 만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26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미국의 핵미사일 확장 억제 공약을 담은 별도의 공동성명이 발표될 것으로 사상 처음으로 북한 미 적성국의 핵 위협에 따른 핵 보복이 명시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확장 억제는 한국이 핵 위협을 받을 시 미국이 전략 무기와 미사일 방어 등을 통해 자국 본토가 공격받았을 때와 같은 수준의 전력으로 응징한다는 개념입니다. 그동안 한미는 공동성명을 통해 원론적 수준의 확장 억제 원칙을 확인해왔죠. 그러나 북핵 위협이 징대되면서 한국에 대한 핵 위협 도발 때는 미국이 핵 보복에 나설 것임을 공동성명에 명문화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현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들이 북한 핵과 미사일의 고도화로 갖고 계신 불안과 우려를 종식할 더욱 실효적이고 강화된 확장 억제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생각된다며 문건에 담길 추정 문구는 조율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최근 미국 정치계에 한국 자체 핵무장에 대한 기류가 달라진 점도 눈에 띕니다. 존 볼턴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 25일 아산 플래너 포럼에서 한미가 북한의 전술핵 무기를 실제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줘야 한다며 결국은 한반도에 전술핵 무기를 배치해야 하고 그래야 신뢰성 있는 억지력을 구축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지난 30년간 경험을 통해 북한에게는 핵무기 포기 의사가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또한 이날 포럼에 참가한 다른 참석자들도 한국 핵무장의 필요성을 동일하게 언급했습니다. 에드윈 퓰러 헤리티지 재단 아시아 연구센터 회장도 공군기지나 전투기에 핵무기를 탑재한다든지 영해의 핵잠수함을 두는 방식으로 북핵 억제가 가능하다고 밝혔으며 미국 랜드연구소 군사전문가인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은 한국의 저장고 시설만 있다면 핵전력을 한반도에 배치하는 것은 굉장히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한국의 핵무장에 대해 늘 부정적이던 미국이 최근 그 기조가 급격하게 바뀐 데에는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의 영향도 있었습니다. 지난 9월 26일 흑산도 영해 인근에 떠오른 중국 잠수함은 한국과 미국에게 엄청난 충격을 줬습니다. 이때까지 탐지된 중국 잠수함들은 재래식 잠수함인 039A형으로 추정되었지만 그날에는 등장한 적이 없었던 또 등장해서도 안 되는 중국 최고의 전략 무기인 094A형 잠수함이 모습을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094A형 전략 원자력 잠수함은 미국을 겨냥한 중국의 핵심 보복 타격 전력입니다. 길이 135m, 폭 12.5m, 수중 배수량 11,000톤에 달하는 육중한 몸매에 533mm의 어뢰 발사관이라는 기본 무장을 가지고 있는데요.
있는데요. 특히 가장 큰 위협으로 꼽히는 것이 바로 60발의 핵탄두를 실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공구사 A형 전략 원잠이 싣고 있는 12발의 G랑2A SLBM은 1500km까지 날아갈 수 있고 각각의 미사일에 5발씩 탑재된 탄두들은 각기 다른 목표물을 공격할 수 있는 다탄두 제도의 비행체로, 즉 한 척의 잠수함이 60개의 도시를 동시에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미 국방부에 따르면 공구사 A형에 기존 대비 더 강력해진 최신형 G랑3 SLBM이 탑재되기 시작했다는 발표를 내기도 하였죠. 그리고 그 괴물 잠수함이 한국의 흑산도 앞바다에 나타난 것입니다. 사실 공구사형 잠수함은 중국 해남도와 사마를 모항으로 삼고 있는 잠수함으로 러시아의 전략 원잠들과 더불어 미 해군의 경계 1순위이기 때문에 늘 미국에 감시당하고 있어 실제로 한반도 인근에 나타난 전례가 없었는데요. 이는 미 해군이 한국 해군에 관련 정보를 전파하고 공동 대응에 나서거나 주요 음파 데이터를 확보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스스로 공구사형 전략 원잠을 흑산도 바다에 띄웠습니다. 이 바다의 주인이 한국이나 미국이 아닌 바로 자기들이라는 것을 드러낸 거대한 야망과 함께 그 모습을 드러내었죠. 또한 최근 러시아는 중국에 고농축 우라늄 25톤을 공급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19일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러시아 로사톰사는 최근 몇 달 새 중국에 25톤 가량의 고농축 우라늄을 공급했고 현재 타이완에서 약 200km 떨어진 중국 해안에 원자력 고속 증식로를 건설하고 있다며 미국 국방부는 이 원자로가 중국 핵무기에 필요한 플루토늄 생산용 시설로 판단한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미 국방부는 중러 양국의 핵무기 보유량이 미국을 크게 능가할 것으로 우려된다라고 전했죠. 미중 갈등이 깊어지면서 강력한 핵 억지력을 가지려는 시진핑의 생각은 더욱 굳어졌습니다. 중국은 현재 400기 수준인 핵탄두가 2035년에는 1500기로 3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미국 국방부는 2022년 중국 군사력 보고서에서 현재 같은 증강 추세가 이어진다면 중국은 2030년에는 1000기 이상, 2035년에는 1500기를 보유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 중국의 핵 위협에 가장 많이 노출된 국가는 한국과 함께 대만을 꼽을 수 있죠. 미 싱크탱크 신미국 안보센터는 대만을 향한 중국의 집착이 결국은 핵무기 사용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즉 미국이 중국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를 보려면 대만을 지켜보면 되는 것인데 이게 보다 보니 참 답도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상 무기 팔아먹기 수준에 그치지 않고 있기 때문이죠. 최근 대만은 미국제 미사일 구매 문제로 속 시끄러운 상황입니다. 미국이 대만 방어를 위해 미국제 하푼 지대함 미사일을 대량으로 판매했는데 대만 내부는 물론 해외에서까지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블룸버그 통신의 4월 17일자 보도에 따르면 미국이 대만에 판매하는 무기는 하푼 해안 방어 시스템으로 총 100대의 발사 차량과 400발의 하푼 블록2 미사일 운용을 위한 작전 통제소와 연안 감시 레이더 등이 판매 목록에 포함되었고 그 규모는 11억 7천만 달러, 한화 약 1조 6천억 원에 이릅니다. 미국은 이번 미사일 판매 계약에 대해 대만 방어를 위한 장비를 적시에 제공하기 위해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그런데 계약 세부 내용을 들여다보면 진정 미국이 중국의 핵 위협에서 대만을 지켜낼 의지가 있는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 가격에서 엄청난 폭리가 들어가는데요. 2020년 미군 납품가 기준으로 하푼 블록2 미사일 한 발은 140만 달러 수준이었지만 이번 계약에서는 한 발에 292만 달러 수준으로 2배 이상 헤쳐먹었습니다. 또한 하푼은 1977년에 개발이 시작된 미사일로 그만한 돈을 주고 살 가치가 없는 미사일입니다. 최신 대한 미사일에 비해 사거리와 생존성이 크게 떨어지는데요. 그러면서 미 해군이 도입한 최신형 스텔스 대한 미사일 NSM보다 약 1.5배가 넘는 가격이 측정되었으니 뭐 말 다 한 것이죠. 또 납기 또한 상당히 느립니다. 2023년 4월 7일 계약이 체결된 이번 거래의 납기 완료는 무려 6년 뒤인 2029년 3월 31일이었습니다. 고작 400발의 하푼 블록2 미사일과 그 미사일을 탑재하는 발사기 100대 만드는데 무려 72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죠. 심지어 대만은 살 이유도 없는데요. 대만은 중국 슝펑3 대한 미사일을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는데 이 미사일은 하푼보다 훨씬 긴 400km 사거리를 자랑하며 속도도 마 3.5에 달하기 때문에 암속인 하푼과 비교할 수 없는 성능을 갖습니다. 그런 미사일을 이미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고 대량 양상도 진행 중인 대만이 슝펑3보다 훨씬 비싸면서 성능도 떨어지는 하푼을 대량 구매할 이유는 없는 것이죠. 이로써 할 수 있는 한 가지는 무기 장사에 눈이 돌아간 현재 미국의 핵 우산만 믿어서는 한국은 북한과 중국에 된통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양날개 투트랙으로 미국의 핵 우산과 함께 한국의 핵 능력을 늘려야 하는 것이죠. 한국 머리 위에 북한, 러시아, 중국 합쳐서 6,400개의 핵탄두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반도가 이들 핵탄두의 시험장이 될 것이라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핵은 뭐 우산이고 뭐고 동일한 핵으로밖에 막을 수 없습니다. 이를 김정은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데요. 이에 CNN의 한 기자는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김정은은 절대 멍청한 자가 아니다. 멍청한 것은 오히려 김정은의 말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고로 한국을 지킬 유일한 평화의 수단은 역설적으로 한국의 핵무장이라고 말할 수 있다. 반대하면 중국인
오늘의 한 줄평. 사실 북한과 중국 그리고 러시아에게 꼭 필요한 핵은 따로 있었으니 바로 탄핵. 세상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지구상 최고의 병기가 탄생했다. 중국과 북한이 핵무기보다 더 무서워하는 현무5, 괴물 미사일로 불리는 현무5 탄도미사일이 무려 올해부터 본격 양산된다고 합니다. 현무5는 세계에서 가장 무거운 탄두 약 9톤을 탑재할 수 있으며 북한의 도발에 대응할 수 있는 한국의 전략 무기로 불리고 있습니다. 지난 3일 정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현무5는 올해 초부터 시험 발사를 거쳐 개발이 완료되었으며 올해 말부터 양산에 들어간다고 밝혔는데요. 이 관계자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보훈 공장에서 올해 말부터 연간 70여 발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우리 군은 시험탄 포함 이미 현무5를 10여 발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지난 22년 10월 국정감사 도중 안규백 위원은 해당 질의에서 우리가 이미 기식기를 가지고 있다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현무5는 한국형 3축 체계 중 하나인 대량 응징 보복의 대표적인 수단으로 유사시 김정은 북한 수뇌부의 대피처인 지하벙커와 또 최우선 타격 원점인 핵미사일 기지 등을 타격하기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현무5가 얼마나 위력적이기에 우리 군에서마저도 고위력 탄도미사일로 지칭하고 있는 것일까요? 쉽게 설명하면 거의 상식에서 벗어난 수준입니다. 현무5의 위력을 설명할 때 함께 거론되는 게 바로 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의 지진폭탄인 그랜드슬램입니다. 그랜드슬램은 길이 7.7m, 중량 10톤에 폭약 6톤으로 짧은 실전에도 불구하고 독일의 주요 거점들을 박살내 연합군을 승리로 이끈 전략 병기였는데요. 그러나 자유낙하 방식이었던 그랜드슬램과 달리 현무5는 1000km 고도까지 치솟은 뒤 마 10 이상의 속도로 표적에 내리꽂히며 거기다 탄두 중량도 9톤으로 더 큰 위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운동에너지는 속도의 제곱에 비례하므로 그랜드슬램의 4배의 중량과 10배의 속도를 갖춘 현무5는 이론상 그랜드슬램의 400배의 위력을 갖습니다. 탄두 자체의 파괴력도 크지만 초고속 낙하를 통해 탄두에 가해지는 운동에너지로 인공지진을 일으켜 지하시설을 초토화내는 것이죠. 거기에 2차 대전 때보다 폭약 성능도 더욱 향상되었기도 하고요. 현무5의 엄청난 탄두 중량은 차량용 이동식 발사대 차대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2023년 4월 25일 현무5용 TEL의 차대로 추정되는 K901 20x20 트럭의 차대가 고속도로에서 발견되었는데요. 현재 우리 군은 물론 전 세계에서 쓰이는 이동식 차대 중 가장 큰 사이즈를 갖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현무5의 길이는 최소 16m, 직경은 1.6m인데요. 여기에 발사 중량은 36톤에 달하고 일단 추진체의 추력은 75톤 포스입니다. 이에 미국의 ICBM인 미니트맨과 같은 급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의 현용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미니트맨은 길이 18.2m, 직경 1.7m, 중량 35.3톤, 일단 추진체 추력 80톤 포스에 달합니다. 현무5는 크기와 발사 중량, 추력 등 전반적인 지원 측면에서 미국 ICBM에 근접했다고 추론할 수 있는 상황이죠. 단순히 현무5가 탄두 중량이 무겁고 속도가 빠르다는 이유만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건 아닙니다. 현무5가 말 그대로 게임 체인저인 이유는 바로 대콘크리트 미사일이라는 점, 그리고 그 가운데 가장 강력한 위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2021년 9월 충남 안흥 시험장에서 시험 발사 이후 국방과학연구소의 관계자는 고위력 탄도미사일은 콘크리트 건물 및 지하갱도 타격이 가능한 미사일로 주요 표적을 정확하고 강력히 타격해 무력화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날 강화 콘크리트는 현존하는 최고의 방호력을 지닌 재료로 불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구 최고의 병기로 불리는 핵미사일도 견뎌내는 것이 바로 강화 콘크리트인데요. 16킬로톤급 히로시마 투하 당시 그라운드 제로의 사진을 보면 콘크리트 건물은 겉보기에도 큰 피해를 입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당시 핵무기 자체의 존재도 모르고 대처법도 몰랐던 히로시마 나가사키에서도 많은 생존자가 발생했는데 1945년 8월 6일 일본 히로시마에 거주 중이었던 에이조 씨는 폭심으로부터 170m 거리 안에 있었지만 콘크리트 건축물 지하에 있어서 핵폭탄 공격으로부터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철근 콘크리트 구조는 핵 공격에 강한 내성을 가지고 있어 버텨낼 수 있는데요. 국제방사선 방어위원회 ICRP의 홈페이지에서는 핵 공격 시 자가 방어를 위한 조언을 적어뒀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콘크리트 구조로 설계된 건물로 대피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유성엽 21세기 군사연구소 전문연구위원은 핵공격 시 창문도 없고 사방이 콘크리트로 막혀있는 지하대피소라면 안전하다고 볼 수 있는데 특히 30cm 두께의 콘크리트는 방사성 물질 중 가장 위험한 중성자 방출을 5분의 1로 감소시킨다라고 했죠.
그런데 이런 핵 공격으로도 파괴할 수 없는 콘크리트를 박살내는 것이 바로 지진폭탄 현무5입니다. 현무5의 관통력은 비닉 사업으로 인해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기타 다른 유사 벙커버스트의 중량과 속도를 통해 그 위력을 유추할 수 있는데요. 미군이 보유한 최대 위력의 벙커버스터인 GBU-57은 견고한 강화 콘크리트를 60m까지 뚫고 들어갈 수 있는 성능을 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GBU-57 대비 두세 배에 달하는 성능을 내는 것이 바로 현무4 벙커버스터이죠. 지난 발사 실험 때에는 2톤 탄두로 지하 180m 관통에 성공하였습니다. 그리고 현무5의 탄두 중량은 현무4의 5배에 가까운 9톤에 달하는데요. 현무4와 현무5의 결정적인 차이는 탄두 중량에 있고 이론상으로 현무5는 현무4에 비해 4-5배에 달하는 관통력과 파괴력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습니다. 즉 북한과 중국 등 현존하는 전 세계 모든 지하 콘크리트 벙커를 단 한 방에 전부 박살낼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한국은 이미 현무4가 있음에도 현무5라는 괴물 미사일을 또 만들어냈을까요? 진짜 미사일 중독이라 그런 것일까요? 현무5 고위력 탄도 미사일은 9톤의 탄두 중량으로 정확한 위치를 타격하지 못하더라도 대충 인근에만 떨구는 데 성공하면 모든 주변 지형을 파괴할 수 있다는 데에 그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방공망 등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시설이나 수뇌부의 벙커 인근에만 타격할 수 있으면 산과 육지의 지반이 함께 무너지면서 그대로 매몰되는 것이죠. 이러한 위력은 이미 역사적으로 증명되었습니다. 앞서 언급한 그랜드슬램의 실전 사용에서인데요. 그랜드슬램은 독일 실트헤세 지역의 철근 콘크리트 교를 완전히 박살내었는데 당시 독일 방공망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수십 미터 밖에서 투하하는 불상사를 겪었으나 어처구니 없는 관통력과 폭발력으로 일대의 지반 전체가 무너지면서 철교 교각까지 모두 폭삭 내려앉았습니다. 당시 독일이 대대적으로 보수한 4.5m 두께의 철근 콘크리트를 뚫고 들어간 것이죠. 자유낙하 방식으로 떨어졌지만 무자비한 중량으로 인해 마 0.94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런데 현무5는 무려 외기권 1000km 밖에서 마 10의 속도로 탄두 중량 9톤, 총 중량 36톤의 위력을 지닌 미사일이니 북한이 북중서까지 발급하면서 난리부르스를 떨고 있는 것이었죠. 대콘크리트 무력 미사일이자 지진폭탄인 현무5는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실제 전쟁에서 매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바로 중력댐으로 불리는 콘크리트 댐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무기체계이기 때문인데요. 댐 공격은 전쟁 중 핵 공격 이외에 가장 광범위한 타격을 줄 수 있는 공격 수단으로 불립니다. 한국전쟁 당시 메가더 총사령관은 수풍댐 폭격을 진지하게 검토했으며 미해군 항공대 수소 A1 스카이레이더 공격기가 어뢰로 화천댐의 수문을 파괴한 적도 있습니다. 그만큼 댐을 파괴하는 것은 매우 큰 전략적 이점을 가져다주는 방법으로 꼽히는 것이죠. 이러한 이유로 네이버 지도나 다음 지도 같은 대한민국의 지도 서비스들에서는 댐의 정확한 위치를 지도에 표시하지 않고 있으며 위성 사진에서도 댐은 모자이크 처리하곤 합니다. 실제로 중국군은 만일 전쟁이 나면 산샤댐이 적군의 1순위 공격지가 될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고 대만군도 중국군 상륙시 자국의 슌펑 순항 미사일로 산샤댐을 공격한다는 시나리오를 작성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대만은 자체 평가에서도 자국이 보유한 슌펑 미사일로는 댐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리기도 하였죠. 산샤댐엔 총 2794만 세제곱미터의 콘크리트가 사용되었습니다. 너비 1m, 높이 2m로 장벽을 쌓는다면 만리장성보다도 더 긴 13,970km에 걸쳐 쌓을 수 있는 분량이죠. 왕샤오마오 중국 설계 전문가는 산샤댐은 콘크리트 중력댐으로 최대 높이 181m, 최대 바닥포 126m에 달하며 100만 년에 한 번 닥치는 홍수는 물론 심지어 핵공격을 맞아도 버틸 수 있는 것이 산샤댐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핵공격에도 끄떡없다는 콘크리트 댐은 현무5 탄도미사일 앞에서는 종이 쪼가리와 다름이 없는데요. 현무5가 핵무기급 미사일로 불리는 것도 이와 같은 무시무시한 관통력과 위력 때문입니다. 어쩌면 핵공격으로도 해낼 수 없는 작전을 현무5는 해낼 수 있는 것이죠. 북한과 같은 권위주의적 독재 국가를 상대할 때에는 현무5가 핵공격보다 더 효과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이러한 한국군의 미사일 타격 능력에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는 국가는 비단 북한뿐만이 아닙니다. 중국도 그러한데요. 최근 한국군 탄도미사일의 위력과 사거리가 놀랍게 발전하고 있음에 따라 중국은 한국의 미사일 능력을 현재적 위협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중국을 더욱 긴장하게 했던 한국군의 발표가 있는데 바로 현무5를 지대지 플랫폼에서만 운용하는 것이 아닌 함대지 플랫폼 합동화력함에서 운용하기로 한 계획이었습니다. 합동화력함은 대한민국 해군이 건조 계획 중인 경하배수량 5,000톤급 규모의 아스날 10입니다. 현무2 탄도미사일, 해성2 함대지 순항미사일, 현무5 고위력 탄도미사일 등을 탑재한 합동화력함 3척을 2020년대 후반까지 전력화할 계획인데요.
이 함선은 척당 150발 정도의 탄도미사일이나 순항미사일을 운반할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니 세종대왕 구축함도 128살의 VLS를 지니고 있는데 뭐하러 굳이 함선을 또 만드냐 하실 수 있지만 세종대왕함은 그중 80셀이 함대공 미사일인 반면 합동화력함은 전셀 함대지 미사일로 편성되어 보다 지상 목표 타격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병기입니다. 거기다 세종대왕함의 배수량의 반 이하밖에 되지 않는 합동화력함이 오히려 더 많은 VLS를 탑재한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죠. 한국이 합동화력함을 건조하려는 이유는 사실 단순합니다. 육상 사용으로만 그치기에는 미사일이 많아도 너무 많기 때문인데요. 바구니가 꽉 차서 새 바구니를 만드는 것이죠. 화력이 미쳐있는 국가답게 타격 전력을 1순위로 삼고 있는 한국은 이미 수천 발의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지금도 연간 수백 발을 찍어내고 있고 또한 새로운 개량용 미사일도 개발 중에 있습니다. 적성국들 역시 한국군의 미사일 위력을 알고 있기 때문에 육상 미사일 기지를 최우선 타격 원점으로 삼고 있는데 지상의 발사 시설은 고정되어 있기에 방어에 취약하고 이동식 발사대는 차량당 한두 발밖에 실지 못하는 데다 또한 한국군의 보유 수량도 적어 인적 자원 면에서 한국군의 미사일을 운용하기에는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합동 화력함을 건조하게 되면 150발이 넘는 미사일을 싣고 다니면서 생존성이 높은 떠다니는 미사일 기지를 보유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탄도미사일을 탑재한 합동 화력함이 건조된다면 전 세계 최초의 사례이자 유일한 아스널십이 되는 것인데요. 미국은 20세기 말 건조를 계획했지만 구축함 건조로 방향을 선회하였고 중국은 두 가지 개념의 아스널십을 추진하곤 있지만 사실상 구축함에 가까운 모형의 화력만 좀 더 강화하는 것뿐입니다. 이에 해외 매체 퍼플러 머신은 한국의 합동화력함을 두고 한국은 미 해군이 하지 못한 것을 만들고 있다 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하면서 주목하기도 하였죠. 특히 합동화력함은 진해 해군 기지에 정박해 있어도 북한의 주요 타격 목표 대부분이 현무3의 사정거리 안에 들어가며 현무4와 현무5는 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거리만 따지고 보면 아예 항구 밖으로 나갈 필요가 없는데요. 이 점은 러시아와 중국, 일본 등 추후 충돌 가능성이 있는 가상 적국들도 마찬가지라 역시나 매우 당혹해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탄도미사일 사거리 제한과 탄도 중량 제한을 푼 것이 이렇게 또 중국에게 화살이 되어 돌아가네요. 최근 한국군의 대규모 군비 증강에 중국은 매우 큰 당혹감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4일 미 CNN 보도에 따르면 중국 왕이 외교부장은 한국과 일본을 향해 어차피 동아시아인은 결코 서양인이 될 수 없으며 동아시아는 동아시아끼리 뭉치자는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왕이는 한국인과 일본인들이 아무리 금발로 머리를 염색하고 날렵한 코를 만든다 해도 유럽인이나 미국인이 될 순 없다. 우리는 우리의 뿌리가 어디인지 알아야 한다.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중국인, 일본인, 한국인을 구분할 수 없다. 이 지역의 운명은 미국이 아닌 우리 손에 달려 있어야 한다. 왕따와 패권의 강압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 동아시아는 서로 친구로서 협력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혀가 되게 긴데 한마디로 한국아 좀 살려줘라. 미국만 상대하기도 벅찬 중국은 한국의 군사력이 강해질수록 더 큰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의 한 줄 평. 원폭의 핵심 원리를 발견했으나 끝까지 무기화에 반대했던 아인슈타인의 간곡한 부탁. 중국은 사도대. 누리호의 성공에 조급해진 북한이 오히려 한국과의 격차를 증명하는 지중수를 두었다. 5월 31일 06시 29분경 북한은 서해에서 남방향으로 정찰 위성 만리경 1호를 탑재한 우주발사체 천리마 1호를 발사하였지만 기술력의 한계를 드러내며 실패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발사를 했다, 잘했다. 북한은 정찰 위성 발사가 우주의 개발과 이용이라는 보편적 권리라고 주장하지만 위성 발사 기술은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기술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기에 북한은 유엔 안전 보장 이사의 결의 1874호로 발사 자체가 금지되고 있는데요. 한국의 누리호의 성공에 김정은 역시 보란듯 자국의 위성을 발사하였지만 일천리 간다는 천리마 발사체는 추락하였고 일만리 본다는 만리경은 눈도 못 뜨고 그대로 수면 아래에서 수면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발사 이후 단분리에 실패하면서 전라북도 군산 서쪽에 위치한 어청도 서방 200km 지점에 추락했는데요. 북한은 1998년 8월 이후 이날까지 모두 7차례 우주발사체를 발사했는데 5차례 발사에 실패하였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2차례 발사 성공에도 불구하고 아직 인공위성을 보유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는데요. 광명성 2호 3호로 인공위성을 궤도까지 올려놓았지만 이는 발사에만 성공한 것이고 정작 위성은 지상센터와 교신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보유한 위성기술 수준도 우주기술 강국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요. 북한은 지상관측 영상이나 사진 등 위성활동 결과물을 비공개하고 있으며 지상국과의 신호 송수신과 위성 자세 제어 등에서 문제를 드러내는 등 위성이 지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이날 추락한 북한의 위성잔의 낙하
북하 예상 지역은 한중 서해 경계선이었기에 우리 해군과 중국 해군의 선착순 눈치 싸움도 벌어졌습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발사 직후 이미 낙하 지점 일대에 중국 함정들도 수척이 배치되어 있었다고 하는데요. 우리군 역시 북한이 발사를 예고했을 때부터 해군 인양 함선이 서해 해상 일대에 자리 잡고 있었고 결국 한국이 인양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군 당국은 수심 70m 바다에서 인양한 물체 분석을 통해 추진체 성능과 외국 부품 사용 여부, 기술 수준 등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건져 올린 북한의 발사체의 모습은 다소 충격적이었습니다. 처음 볼 땐 정은이가 먹으려던 모카본이 아닌가 싶었는데 알고 보니 연료 탱크였습니다. 하도 표면이 거칠어 가죽막을 덮어 씌웠나 했지만 확대해보니 그냥 탱크의 금속 표면이었죠. 지난 2016년 한국이 건져 올린 광명성의 잔해물에서도 알 수 있듯 북한은 용접 기술과 같은 기본 제작 능력이 조잡한 수준입니다. 이건 뭐 제가 살고 있는 빌라 옥상 물탱크가 더 맨들맨들할 것 같아요. 참고로 누리호의 연료 탱크의 모습은 이러한데요. 깔끔 그 자체죠. 북한은 지난 21일 한국의 누리호의 성공에 세간의 관심이 쏟아지자 이를 배아파하며 이번 발사에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특히 발사체의 이름을 천리마로 변경한 것은 김정일 시대를 넘는 김정은 스스로의 업적을 부각하기 위한 포석이었는데요. 이번 위성 발사를 앞두고 딸을 대동해 여러 차례 현지 지도를 반복하거나 로켓과 위성의 이름에도 의미를 부여하는 등 사실상 정치적 올인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김정은의 기대와 달리 처참한 모습을 보이며 추락하여 정치적 승부수에 큰 상처를 내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북한의 위성 발사체의 성능은 누리호에 비해 기술력이 한참 낮다는 평가인데요. 천리마는 액체 연료를 사용하는 백두산 엔진이 적용되었는데 듀얼 체인버 방식으로 대당 추력은 80톤, 총 추력은 160톤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반해 누리호의 엔진은 더욱 상위 기술인 터보 펌프식 단일 체인버를 사용하며 대당 추력이 75톤, 총 4개의 엔진에 장착돼 300톤의 추력을 낼 수 있습니다. 일단 로켓 부분만 놓고 본다면 북한 발사체와 추력에서 2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셈이죠. 북한의 발사체와 누리호는 추력의 효율을 결정하는 연료에서도 큰 차이가 존재하는데요. 북한 발사체는 액체 연료로 질소와 수소 화합물인 하이드라진을 쓰고 산화제로 사산화질소를 사용하고 있는데 하이드라진은 보관이 쉽지만 소량만 노출되더라도 치명적인 유해 물질로 분류되며 또 추진제 1kg이 소비될 때 발생하는 연소 효율인 비추력은 270초에 불과합니다. 반면 누리호는 케로신과 액화산소를 각각 연료와 산화제로 쓰고 있는데요. 이는 미국 스페이스X의 팰컨 9이 사용하는 연료와 같은 것으로 누리호의 비추력은 대형 로켓들의 기준인 310초를 웃돌고 있습니다. 특히 누리호의 액체 엔진은 액화산소를 섭씨 영하 183도의 상태에서 보관해야 하기 때문에 기술력과 자본력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요. 북한이 한국과 달리 비추력이 낮은 하이드라진 계열 연료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나로와 누리호 개발에 모두 참여한 조광래 카리천 원장은 기술적 특성에서 한국이 개발한 엔진과 북한산 엔진은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하였죠. 또한 탑재된 위성은 더 말할 것도 없는데요. 북한은 앞서 지난해 12월 정찰 위성 최종 시험 결과물을 공개했는데 흑백 영상에서 해상도가 20m에 그쳤습니다. 이는 지상에 가로 세로 20m의 물체를 한 점으로 인식하는 수준으로 우리나라와 서방과 같은 경우는 0.3에서 0.5m에 달합니다.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공개한 결과물을 두고 군사용으로 사용하려면 적어도 분해능이 1m 미만이어야 하기에 북한 위성은 조악한 수준이라고 평가했죠. 이러한 북한의 실패로 인해 한국의 누리호의 성공은 더욱 부각되고 있는데요. 해외 전문가들 역시 이를 지적하면서 한국의 놀라운 성과에 극찬하였습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미사일 방어 프로젝트의 마사오 달가렌 연구원은 VOA와인 TV에서 누리호의 성공은 한국의 우주발사 기술에 대한 놀라운 입증이고 따라서 매우 큰 진전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미사일 전문가인 반벤디펜 전 국무부 부차관문은 여전히 특정 국가가 우주발사체를 개발하는 것보단 다른 국가의 비용을 지불하고 자국의 위성을 발사해달라고 하는 것이 비용적으로는 더 효율적인데 이에 따라서 한국의 우주 프로그램과 이번 발사에는 국가적 자존심과 위신 주권 등이 더욱 부각되는 요소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으며 한국이 주어진 중량 범위에서 북한보다 훨씬 더 정교한 위성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도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해외 매체 최초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직접 방문한 미 블룸버그 통신은 누리호의 실물과 제작 과정을 보고 감탄을 금치 못하였는데요. 그리고 이 자리에서 한국의 미래 우주 산업에 대한 계획을 듣고 매우 놀라워했습니다. South Korea has lofty goals for its fledgling space program that needed one giant leap of faith in a search engine to get it off the ground. Treaties between established space powers like the US, Russia, and France prohibit certain tech transfers to aspiring space club nations like South Korea, leaving its small team of pioneering rocket scientists to scour the web for ideas. We looked up on the internet to compare and find a suitable launch vehicle. What caught our eye was the SpaceX Falcon Merlin engine. We developed Nuri, looking at the picture and using it as a point of reference to design. Kerosene is a fuel tank.
This is an actual Nuri 3-stage launch vehicle, not a replica. And Bloomberg News got an exclusive and unprecedented tour of the entire Naro Space Center, where the first 2 Nuri rockets were launched, including the first successful test mission last year. What did you feel when it launched for the first time? My heart is beating fast too. And praying, please. Pray. The next launch, perhaps by as early as this May, will deploy actual commercial satellites, powered into orbit by those SpaceX-inspired but locally made engines, and they're nearly 300 tons of thrust. We're trying to build a SpaceX-like company. It's a model that marries Elon Musk's cost efficiencies with South Korea's prowess in advanced chips. At present, the Nuri costs about $80 million per launch, compared to $67 million for the more powerful, larger payload Falcon 9. That's largely why later this year, South Korea's government-run KARI will transfer its commercial rocket launching to a private company, rocket engine maker Hanwha Aerospace. We're seeking to see if Hanwha can make this Nuri rocket profitable, but it's a very hard task. Elon Musk has made a very tight market for other companies. This is South Korea's main launch center and launch pad for the last 2 Nuri rockets and the next one that will be launched sometime later in 2023. But over here, they're going to expand it because they have larger ambitions for destinations further afield, including the moon and beyond. And liftoff of Artemis 1. Namely, participation in the NASA-led Artemis program to return man and payloads to the moon. National security, too, will be a key driver at a time when North Korea is improving its rocket capabilities, and a sanctioned Russia means one less rocket launch provider available to South Korea. It's important to find cheap launch vehicles from a business perspective, but I think it is very important for the country to have the ability to put satellites or things like this into space when we want to. To get into the once fairly exclusive but now increasingly crowded Global Space Club, South Korea may emulate another American accomplishment, the Kennedy Space Center, to transform these sleepy islands in the nation's south into an aerospace industry epicenter. Stephen Engel, Bloomberg News at the Naro Space Center, Gohong, South Korea. 한편 북한의 위성 발사 실패를 토대로 ICBM 기술에서도 북한보다 한국의 기술력이 더 앞서 나간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동안 북한이 한국을 상대로 비교적 우위에 있는 것으로 여겨진 ICBM 기술도 사실 한국이 앞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북한 위성 발사 실패에서 문제가 발생한 곳은 2단계 엔진으로 고공 엔진 부분입니다. 발사체가 대기권 밖으로 나가 공기가 없는 진공 상태에서 비행하는 엔진인데요. 그리고 이는 ICBM의 핵심 기술이죠. 역사적으로 ICBM과 위성 발사체는 비슷한 시기에 개발되었으며 로켓 엔진과 단분리 등 대부분의 기반 기술이 동일합니다. 이춘군 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이번 북한의 실패를 두고 2단이나 3단은 공기가 거의 없는 우주상공을 비행하기 때문에 지상에서 실험할 때는 우주공간에서의 연수 상황이 모사가 안 돼 분사구 쪽에다가 진공 챔버관을 연결해서 실험한다며 엔진의 단분리가 문제라면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지만 2단 엔진 자체에 문제가 발생했다면 해결 방안을 찾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장영근 한국항공대 교수는 고공 엔진의 연소 시간은 100주에서 200주 정도로 한국형 발사체인 누리호는 이를 검증하기 위해 몇 년에 걸쳐 2만 초 이상의 지상연소 실험을 실시했다며 북한은 대략 1000초에서 2000초 정도에 그쳤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지난해 11월 북한의 최신 ICBM 화성 17형 역시 이번 천리마의 문제와 동일한 2단 분리 후 엔진 결함으로 인해 실패했는데요. 누리호 발사체 팀을 총괄한 강선일 책임연구원은 북한의 ICBM은 누리호와 체급은 비슷하지만 기술 성숙도 면에서는 떨어진다며 추력 조절 기술 등 완성도를 높이는 기술에서 북한은 우리나라보다 뒤처져 있다고 판단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ICBM이 있으면 뭐하냐, 핵탄두가 없으니 소용이 없다라고 말하는데요. 뭐 맞는 말이지만 한국의 핵무장은 정치적 결단의 문제일 뿐 기술력과 역량에서는 세계 어느 나라와 견주어도 뒤처지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해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아시아 선임 보좌관은 VOA와인 TV에서 충격적인 발언을 하였는데요. If South Korea decides to arm with nuclear weapons, it has technical capabilities and can do it as fast as within 1 year. Is it feasible for South Korea to build nuclear weapons just in 1 year? In order to build a bomb, you have to enrich uranium-235 to 80 to 90%. In a regular commercial reactor, we only enrich to about 20% because you don't need more than that to produce electricity.
South Korea has 24 nuclear reactors. It's actually number 5 in the world in having nuclear reactors. So there's plenty of capability there, should someone choose to do this, to enrich uranium to the 80 to 90% where you get fissile material that you can put in a bomb. The other way to go is plutonium, but again, these same reactors produce plutonium as part of their output. And so you could go the uranium bomb way or the plutonium bomb way, and a year is not a unrealistic expectation. 70년이 넘도록 북한과 대치하면서 한국이 얻은 교훈은 평화는 말이 아닌 힘을 통해서 유지가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도 전 세계 사람들 역시 이러한 진리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는데요. 역사의 가정은 없지만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크림반도를 빼앗겼던 불행한 역사를 교훈 삼아 평화협정과 각서를 믿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무장을 해지하지 않고 자강과 동맹 확보에 적극 나섰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은 이런 엄청난 비극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에 우리도 이를 반면교사 삼아 더욱더 자주국방을 강화하여 또한 북한이 감히 넘볼 수 없게 만들 강력한 첨단 무기들을 개발해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한 줄 평, 국방과학연구소의 한 연구원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만든 무기가 결코 쓰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전 오늘도 새로운 무기를 개발합니다.